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혼천이가 있습니다. 너른 마당에 철로 만든 둥근 지구의 모양을 한 혼천이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를 숨죽여 외치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했지만 동방의 나라 조선에서 지동설을 얘기한 학자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홍대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혼천이를 만들어 놓고 천문을 연구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의 성과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근대화의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그 개혁사상가 홍대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홍대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죠. 네네. 예. 어제는 이제 홍대용이 연행을 가게 됐던 배경과 네. 또 홍대용이 어떤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 의리론을 갖고 있었던 조선지식인의 이제 한계에 대한 모습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이제 북경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 속에서 이제 홍대용이 엄청난 이제 변화를 변화하나요?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홍대용이 이제 서양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서양을 갖다가 조선에서는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죠. 네. 조선에서 서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북경에 가서 그 북경 안에서 서양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만났던 서양은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주로? 주로 서양은 지금의 서양들 그대로죠. 유럽에 있는 서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 그럼 청나라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나라들과 다 교류를 엄청난 하고 교류를 있었던 했죠.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십자군 전쟁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부정부패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탈퇴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천주교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그 천주교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로욜라라고 하는 예수회를 만든 신부였죠.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동방전교를 갖다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천주교를 인정을 하기만 하면 이제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갖다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더 이상 천주교 신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쪽으로 결국은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에게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문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고 중국의 문화를 익히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황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토목학이라든가 건축학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 대한 천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죠.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천문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주 망원경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미 그 시절에 달을 보고 토성을 보고 하는 이런 우주 망원경 같은 게 당시에 이미 정말요?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미 중국 청리라고 하는 나라는 네. 오랑캐인 것 같지만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문물을 완전히 변화시켜냈던 거죠. 당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그 유명한 나가사키라고 하는 데 있죠. 네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지역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였는데 그 나가사키가 아주 유명한 항구인데 이 나가사키 항구에 거의 수시로 출입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문화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본에 전파됐고 네. 그래서 네덜란드의 총 문화가 일본에 전파가 되면서 그것이 조총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그 조총으로 무장됐던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성리학을 계승한 소중화야 뭐 이런 걸 네. 이야기하는 동안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변화하고 있었네요.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선 내부에서도 일부 세계를 갖다가 보고 싶어 했던 지식인들은 바로 중국에 가서 바로 서양의 문화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그중에 한 홍대용 명이 같은 경우가 홍대용인 거죠. 서양의 문화를 더 네.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당시에 이제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던 것은 굉장히 일천했어요. 사실은 그 소현세자가 말이죠. 네.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심양에 갔다가 북경에 가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시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서양의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그로 하여금 천주교 신앙과 서양의 자연과학 문명들을 갖다가 많이 배우고 그 속에서 산업공상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 또 농부, 장인 그리고 뭐 장사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틀을 깨서 네. 당시에 소현세자는 왕세자가 직접 둔전을 경영하고 그리고 왕세자가 직접 무역을 담당해서 부를 이루고 그런 부야말로 실제로 조선 백성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마테오 리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를 갖고 오고 자명종을 갖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대명의리론에 깊이 빠져있던 인조라든가 네. 아니면 당시 서인 세력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서양과의 교류를 하자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담원 홍대영이 거의 첫 번째 그런 서양과의 만남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그 실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따로 없었나요? 아, 왜 있었죠. 물론 이제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반계 유영원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했던 중농주의 실학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 경세치용의 실학이다.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중상주의 즉 홍대영이라든가 박지원, 박재가, 이동무, 유득공 이들이 네. 상업행위를 확대해서 그래서 나라를 부강시키게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흔히 중상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네. 중상주의를 갖다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북학파라고 하고 네. 북학파의 핵심 내용이 이용후생이다. 즉 사용하는 거죠. 네네. 이롭게 사용하는 거야.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후생, 두껍게 한다는 거죠. 네. 살아있는 오늘 이 우리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두껍게 한다. 두껍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더 부유하게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즉 이롭게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 삶을 바로 부유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용후생이에요. 네. 그런 이용후생의 핵심은 바로 상업인 것이죠. 상업에 집중된 학문으로 그렇죠. 발전을 이제 했었군요. 그런 네. 것들이 바로 이제 경세치용과 이용후생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이제 실사구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네. 사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구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 올바름, 정의로움. 네. 실질적인 것을 섬기고 올바른 것을 구한다. 이것이 실사구시인 거죠. 네. 그래서 실사구시에서 나온 말이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실제 이 실사구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제 추사 김정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용후생과 경세치용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중농주의, 중상주의 나뉘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네. 모든 당시의 실학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담원이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 즉 상업을 갖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까지 네. 사실은 성호 이익이라든가 반계 유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홍대영만큼 강조하지는 않았고 특히나 그 반계 유영원이나 성호 이익 같은 경우가 중국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당시에 홍대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 당시 중국의 서양의 선교사들이 만든 성당이 4개가 있었어요. 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4개가 있었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당에 가서 2명의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서양의 신부들이 말이죠.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왜요?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에서 이제 사신들이 가게 되면 일종의 성당을 갖다가 방문하는 것은 일종 순례 코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 네. 뭐 굉장히 그 좋은 의도였겠죠, 그죠? 그런데 당시 이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서 굉장히 무례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선교사들은 자 이들이 왜 이 동방에 왔겠습니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황제들한테도 엄청나게 잘하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잘했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조선에도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고 싶었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오는 최고위 이런 그 사신단들에게 잘 하고 싶었던 건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또 그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도 네. 해줬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 무례했던 거예요. 성당 안에다가 침을 뱉거나 뭐 성당 안에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신부들을 아이고. 우습게 여기거나 이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도 인간인데 네. 그래 조선에 천주교 전파 안 하면 어때? 그만이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안 받아. 이렇게 해갖고 근 한 몇십 년 동안 바로 조선의 사신단이 청나라에 갔을 때 성당을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신부들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홍대영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대영이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서 나는 성당을 방문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는데 네. 신부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또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담원 홍대영을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담원 홍대영이 가서 이제 신부들을 만나게 되죠. 신부들이 어쨌든 뭐 이제 필담을 이제 서로 하게 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도대체 이 서양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실제로다가 이 담원이 북경에 가서 여러 종족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지금 중국의 신장성에 있는 위구르 사람들, 당시에는 회족이라고 불렀는데 네. 회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몽고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라든가 운남 사람들이라든가 미얀마 사람들이라든가 또 저 위구르 사람들, 네. 뭐 몽고 사람들 다 만나봅니다. 훈족도 만나봐요. 네. 그런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외모가 사실 우리하고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생각들보다 실제로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은 전혀 우리하고 다른, 우리가 흔히 뭐 코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 색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네. 키도 엄청 크고 머리 색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 머리가 다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데 이 사람들은 금발인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곱슬인 사람들도 있고 또 옷차림도 굉장히 다르고 옷차림도 네. 달랐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만나러 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갔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담원이 이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당시 서양 신부들이 역으로 조선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물어보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도 사실은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서양의 선교사들은 당시 이제 홍대영이 어떤 존재냐 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 했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조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에게 천주교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담원 홍대영은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일종의 혹세무민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담원은 너무나 진실된 성리학자였던 거죠. 한편으로는 성리학 이외에 주자 이외에는 생각하기가 싫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평가해 볼 때 담원이 이것이 바로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캐릭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알고 싶어 하면 뭔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는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
그것에 갇혀 있기 마련인데 그 두 가지를 공존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게 아주 특이한 멋진 것 이야기를 같아요. 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네. 다사는 자기의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서 네. 사실 그렇게 되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원은 너무나 열린 마음을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고 그런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던 인물이 바로 담원이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담원이 이제 서양 선교사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의 기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자명종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천문 이 망원경, 망원경. 네. 또 이렇게 요즘은 망원경이라고 하지만 천리경 이런 것들을 이제 천리경. 굉장히 네.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 자명종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시간마다 띵동 띵동 울리는 이런 것들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300년 전 또 200년 전 이 시기에는 이 기술은 조선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기술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보고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새로 만들어서 조선에 보급을 시킬 것인가.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런 정확한 시간을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담원은 오히려 게으르거나 농사일에 부지런하지 않거나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장영실이 시계 만든 게 그 전 아닌가요? 그건 세종대였죠. 세종대였는데 네네. 그걸 자격루라고 하죠. 그죠? 네네. 물시계라고 하죠. 시간에 맞춰서 인형이 튀어나와서 네네. 이제 북을 치는 이런 건데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보급이 아주 큰 겁니다. 규모가.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국의 지방에 보급이 안 돼 있던 겁니다.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그런데 자명종은 사이즈가 얼마나 요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런 주먹만한 것들을 갖다가 또 망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갖고 조선에 각 집집마다 보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장영실이 만들었던 자격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죠. 그렇군요. 이것이. 여기서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바로 거기서 파이프 오르간을 담원 홍대영이 연주를 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남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 홍대영이 음악의 천재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이 사람이 이제 원리를 깨우친 거예요. 거기서 서양 신부한테 몇 번을 눌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건반에 따라서 이 음률이 달라지는 것을 갖다 확인을 하고 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연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본인이 검은고를 통해서 연주하던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신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단 한 번도 이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몇 번 건반을 두드리고 나서 연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네. 알게 되는 것들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올 김용욱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때 담원 홍대영이 연주했던 음악이 바로 아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사실 저도 정말요라고 여쭤봤어요. 네네. 선생님 그거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모르겠던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맞아. 그거 아리랑이야.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아리랑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을병연행록에는 본인이 연주하던 검은고 음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부터예요. 네. 바로 당시에 이제 담원 홍대영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냐? 바로 중국 최고의 지식인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네. 중국 최고의 지식인들을 왜 만나보고 싶어 했느냐? 사실은 그때까지도 담원 홍대영은 대명의리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상투를 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 그 조선의 옷은 그냥 조선의 옷이 아니라 네. 옛날 명나라의 의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명나라는 망가져서 명나라의 전통은 다 이 중국 땅에서 사라졌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상투를 들고 명나라의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명나라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실 당시 청나라 사람들 모두가 담원 홍대영이 옷 입고 다니는 것, 상투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걸 비웃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그 홍대영은 중국 사람들을 엄청 비웃었죠. 니들이 나를 비웃어봐라. 거꾸로 니들이 더 웃긴 놈들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네네.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홍대영은 그 청나라 내부에서 한족들 중에서 바로 옛 명나라를 갖다가 기억하고 청나라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효종의 북벌론이 사실은 잔재에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담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네. 거죠. 당신들 지금 청나라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명나라에 대한 생각은 어때? 당신들의 학문은 주자성리학을 더 높이 받드는 거야? 아니면 양명학을 받드는 거야? 우리 조선에서는 양명학 취급도 안 해.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에 가갖고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과 네. 그리고 반정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육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세 사람과의 교류가 바로 조선 지성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죠. 실제로 이 두 사람 처음에는 반정균하고 엄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강남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게 되면 강남 사람들 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잘 있겠지만 사는, 네. 당시에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 이남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중국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변방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네. 북경에 와 있었던 거예요.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리하게 이런 기초 지식이 튼튼했던 사람들이었고 네. 이들은 또 단순하게 기초 지식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젊은 소장 학자들이었던 거죠. 그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홍대영보다 1살 많았던 인물이고 네. 반정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대영보다 7살이 적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쨌든 대화가 통했던 사람들이었고 엄성하고 반정균은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잘 됐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그 홍대영이 약간 실망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지식들이 충분히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네.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자성리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은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네. 나쁜 학문이 아니다. 네. 실제 주자학과 양명학은 같은 건데 후대 사람들이 양명학을 갖다가 주자학과 반대되는 나쁜 학문으로 매도를 했을 뿐이다. 네. 오히려 조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어. 그러니까 홍대영은 뭐 자기도 꽤 공부를 한 사람인데 네. 아니다. 양명학 나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처음엔 좋을 리는 없었겠죠. 부딪힐 그렇지만 수밖에 없었네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다 포용하고 또 네. 담원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절제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엄성 또 반정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담원의 초청으로 조선관으로 직접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와갖고 당시 정사, 부사, 서장관 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담원과의 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 속내의 한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자신들이 한족의 후예로서 사실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다. 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도 변발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원 같은 경우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원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담원이 뭘 물어보느냐. 당신들 집안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이게 조선 선비 한계였던 거예요. 왜? 조선에서는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 문벌 귀족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기 집안에는 현달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자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과거로 온 것이다. 이것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집안에 어떤 영향력 없이도 새롭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조선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 북경에서 상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 술의 모습들, 문물이 교류하는 모습들, 더군다나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에는 그 신분 격차 같은 게 많이 없었나요? 그러면?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같은 건 있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청나라에는 서얼제도 이런 거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그리고 노비제도 이런 것도 없었죠. 그 노비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계약 관계에 의한 노비제도였던 거죠. 우리처럼 한 번 노비가 영원히 계속 노비가 되는 이런 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시절에도 신분적 차별은 있었지만 네네. 조선처럼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중국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됐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후대에 돌아와서 자기의 네. 친구였던 박지원이라든가 이동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이들은 바로 홍대용을 통해서 자신들도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박지원도 가게 되고 이동무도 박제가도 모두가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담원 홍대용의 어떤 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북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게 됐고 마지막에 박제가가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네. 아예 국제무역, 서양과의 직접 교류, 선교사들을 갖다가 직접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홍대용과 1766년 이 책은 네. 바로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요구하는 즉 우리가 고루한 사회가 아닌 변화되는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는 네. 그런 지식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또 자신의 생각이 되게 뚜렷했던 사람이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마저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그렇죠.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압록강 너머 책문과 봉황성을 가는 여행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연경에서 본 궁전과 전각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레들은 홍대용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줬을까요? 북벌의 정신으로 연경을 향했던 그는 북학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의 자주를 위해 낡은 대명의리론의 사고를 깨부수고 진실로 조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농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홍대용의 연경행은 박제가로, 이덕무로, 그리고 박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천재들의 북경행으로 이제 새로운 조선의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혁신을 위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이 진짜 주인이라는 참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대용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만들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최혜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